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7회차 지난달 7월 16일 날 진행이 됐던 A형 문제입니다.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입니다.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 저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소비자 보호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누구입니까? 뭐라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이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소비자 보호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이걸 기억하셔도 됩니다만 평판, 심사, 모니터링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정답은 의견, 선도, 고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 한 10가지가 넘어가는 다양한 고객들의 이 분류 명칭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 명칭들을 내용과 연결시키는 아주 이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 유형.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지금 다른 유형도 되게 많거든요. 다른 명칭을 물어보는. 그런데 의견 선도 고객만 물어본 문제만 동일 유형이 기존에 3번이 있을 정도예요. 지난 한 3, 4년 동안. 이럴 정도로 이제 반복되는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평판, 심사, 모니터링. 이것만 기억하시면 답은 그대로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계속 3장 문제네요.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은 누구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 패턴도 굉장히 독특해진 문제 패턴이죠. 앞에서 분명히 고객의 명칭을 갖고 분류 명칭을 물어봤는데 바로 다음 문제가 또 동일한 유형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 유형은 2022년도 5회차 이전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가끔가다 출제가 되면. 근데 그 가끔가다 출제가 됐던 것도 떨어져 있었어요. 문제의 분포, 이 출제에 되는 그 어떤 구성상. 근데 이렇게 붙어서 나올 정도로 흔치 않았던 이 문제 유형 또한 21년도 21년 7월 달에 동일한 유형이 있었고요. 보기를 볼까요? 육아, 쇼핑, 여가 생활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예전에는 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뭐 배운다든가 아니면 뭐 어머니한테 배운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인터넷을 통해 얻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뭐 대표적으로 뭐 맘카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맘카페 같은 걸 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층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 얻습니다. 온라인 동호회입니다. 두 가지 다 인터넷이라고 하고 있는 이 어떤 가상의 공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웹이라는 단어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미시족이라고 한동안 불렀던 이 두 가지의 명칭이 혼합되면서 사용되는 웹시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충분히 저희가 유추하고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프로슈머는 아시겠지만 프로덕션, 기본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 이건 많이 보셨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예요. 프로슈머. 얼리 어댑터. 뻔히 아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실제로 또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음에 실제 사용해 본 다음에 또 평가를 내리겠죠. 그리고 제품의 특성을 알려주는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소비자 집단을 얘기하죠. 얼리 어댑터. 여기에는 뭐 제품 구매를 뒤로 미루고 있는, 자꾸만 뒤로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슬로우 어댑터 얘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제품을 신제품이 나온 걸 구매하기 위해서 어차피 좀 금액적인 면이 있으니까 기존 제품을 판매를 해서 거기서 충당된 금액을 가지고 신제품을 구매하는데 일정 부분 보태서 신제품을 접하게 되는, 구매하게 되는 고객들을 헝그리 어댑터. 다 출제로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던 문제 유형들입니다. 베타 테스터. 베타 테스터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이제 얼리 어댑터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출시와 함께 이를 사전에 점검해주는 전문가들, 이 베타 테스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품의 특징이 아니고요. 제품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동이 됩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호모, 호모라니까 사람인 것 같고요. 에코노미, 뭔가 경제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어떤 하나의 소비자 집단. 저희가 매번 구매해야 되는 뭐 공산품 같은 경우는 최저가의 제품들로, 그리고 뭐 나와 우리 식구,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음식과 이런 것들은 뭐 자연산, 친환경, 유기농, 고가의 돈을 주고라도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이런 키워드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고객의 분류 명칭이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정보의 원천 분류 중 공공적 원천이라고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적 원천입니다. 이 공공적 원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중매체, 저명한 평론,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관련 단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적 원천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 문제 또한 2019년 5월 달에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없죠. 지금 보면. 1번 대중매체 맞아요. 2번 상품 포스터. 상품 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적 원천보다는요. 상품을 어떤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보여주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업적 원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저명한 평론, 4번 소비자보호원, 5번 소비자 관련 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적 원천의 네 가지가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뭐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다음 문제입니다. 계속 3장이네요.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중, 자, 위험 요인 물어봅니다. 위험 요인은 아시겠지만 총 6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고요. 구매한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내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자아 이미지, 내 이미지를 조금 안 좋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간단하게 심리적 위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 내용보다는 독특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 명칭은 심리적 위험이야.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아 이미지, 내 스스로의 이미지에 심리적 위험.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성능 위험. 저희가 퍼포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준거 집단으로부터, 이건 준거 집단이라는 명칭이 딱 나와요. 준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위험, 사회적 위험 이렇게 되어 있죠. 금전적, 재무적이죠. 이건 말 하나 많아. 그 다음에 뭐 자극적 위험,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나와 있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보기에 없는 거로 따지면 뭐 신체적 위험, 그 다음에 시간 상실의 위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겠죠. 6가지로 해서 충분히 저희가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고요. 암기가 기반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선생님 좀 짧게, 가능한 짧고 단어 아니면 특정한 문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지껏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3장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독특한 게 하나가 눈에 보이죠. MBTI가 왜 아직 안 나올까요? 3장 문제인데 아니라 다를까 MBTI 마치 그냥 알고 있다는 듯 해가지고 주작이죠. 이런 거. 3장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성격 유형 지표 MBTI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설명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건 보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설명 부분을 가지고 명칭을 찾는 문제 유형이고요. 저희가 MBTI 문제는 한 4가지의 출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스타일은 동일 유형으로 21년도 10월, 20년도 1월, 18년도 1월 전부 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동일한 걸 가지고. 자, 보기를 보면 육감 내지 영감이라고 나옵니다. 벌써 답을 지목하고 있고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관점이고요. 이렇게 2가지 키워드를 보게 되면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직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아이폰의 UI가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 직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물론 요즘엔 갤럭시도 다 선생님 다 직관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뭐 감정형 같은 경우는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정형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드를 조금 다른 결로 잡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려요.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져요. 이건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게 될 저희가 이제 인식형이라는 것과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융통성이 있어요. 뭐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오판을 하시는 게 감정형이라고 오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감성형이라는 건 없고요. 감각형이라고 하는 건 오감의 의존, 직관형의 반대죠. 실제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될 테니까요. 판단형, 그러니까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아주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출문제 유형 뭐 몇 가지만 보시게 되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목소리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는가 봐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고객 평생가치 CLV입니다. 저희가 기본서에서 CRM을 배우실 때는요. 학자들은 CLV와 고객 생애가치, LTV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라고 흔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고를 위한 핵심 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죠.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 업셀링, 추가 판매, 리텐션, 재판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는 문제 유형이고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걸 겁니다. 이 문제는 똑같이 동일 유형으로 22년 이게 뭔가요? 이거 오탈자네요. 20년 3월에 20년 5월에 이렇게 딱 붙어서 출제가 됐던 아주 독특하게. 자, 보기를 볼까요? 고객이 기존에 구매하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그레이드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등급 제품을 구매하러 온 사람을 A등급의 제품으로 뭐랄까요? 뭐 유인한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합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저 업그레이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추가 판매, 업셀링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 같은 경우는요.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상품을 접목시켜 판매합니다. 접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크로스셀링. 타사로 이탈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타사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건 계속 우리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리텐션, 재판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 가지 키워드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변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유형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뭐 전형적으로 보는 문제 유형이네요. 고객관계관리 전략 수립 6단계입니다. 총.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건 뭘까요? 이 플로우 차트를 기억하는 문제 유형은 아주 뭐 각 챕터마다 나와 있는 것들을 꼭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고요. 6가지 중에 동일한 곳에 괄호를 쳤던 동일 유형의 기출문제는 20년 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은 다른 데다 이제 괄호를 쳤겠죠. 19년 7월, 19년 11월, 21년 2월, 21년 6월, 21년 8월, 21년 10월 뭐 너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유사 유형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앞에 있는 건 시장이니까요. 환경 분석, 흔히 저희가 이제 마켓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 분석. 그다음에 한 걸음 다가가면 고객 분석이죠. 한 명 한 명 고객들이 보이니까요. 이놓고 옆으로 다가가야겠어요. CRM 전략 방향 설정 단계. 이렇게 가서 우리를 쳐다보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무엇을 줘야 되지? 무엇을 줄까? 그래서 먼저 줄까? 아니면 우리 걸 이용하면 뒤에 가서 고맙다고 뭔가를 쌓아줄까? 마일리지가 있죠. 사후적 보상 이런 게 있는 왓에 대한 관점인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흔히 마케팅 제안 오퍼 결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왕 줄 거면 맞춰줍시다.
상대가 여성인지 고객이 남성인지 여기에 맞춰줍시다. 개인화 설계 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게 되면 정말 하우에 대한 게 나와야겠죠. 이제 어떻게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이 어떻게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대화 설계라고 부르게 되죠. 대화 설계.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몇 번 답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6단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만 기억하시면 뭐 모든 문제 유형이 다 해결이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도입의 실패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일단 성공하려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기본서 수업을 할 때 장기적, 전사적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 요인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두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적, 전사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제 유형은 동일한 유형으로 21년도 7월, 18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19년도 1월, 20년도 8월, 20년도 10월, 21년도 11월, 22년도 1월 정말 다양하게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워딩을 바꿔가지고 다른 내용의 정답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볼까요? 1번 문제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 자동화. 자, 문제 있는 업무를 자동화를 하면 문제가 자동으로 생길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2번 고객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의 CRM이에요. 결국 지들 쫓아고 하는 거예요. 고객 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3번 기술 숙련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의 미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쪽에 이런 어떤 뭐랄까요, 업무적인 게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런 숙련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비었으니까 너 들어가서 해. 저 잘 모르는데요. 아예 가서 배워. 그냥 하면 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4번 일부 부서가 아닌 전체 부서의 확장된 적용. 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세 글자로 전사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사적은 실패 요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해가시겠죠? 4번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보면 맞는 소리입니다만. 5번 정보 시스템 조직과 업무 부서 간의 협업의 부족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전사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간단하게 저희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게 되면 왜 실패하는 거지? 전사적, 장기적이 안 되니까요. 이런 관점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저희가 객관적으로 문제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쉬운 문제 스타일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E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CRM은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문제 유형도 보시면 전부 다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과 또 우리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근데 앞에 E자가 붙는다는 건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보다 가장 좋은 메리트 중에 하나는 스피드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죠?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도 뭐 고객이 기업과 접촉을 하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전화라는 게 있는데 전화도 대기라는 게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은 거의 뭐 담당자만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즉문즉답이 날아올 정도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피드라는 관점이 만들어지고요. 초반 투자 비용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에는 직원이 없는 대신 홈페이지라는 게 최근에는 뭐 반응형이라는 걸로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평균 비용이 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직원이 없으니까 향후에 뭐 운영 관리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죠? 그런 관점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단수 채널이에요. 온라인에 접속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는 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들 카카오톡 쓰시다가 뭔가 불만이 생기고 뭐 문제점이 만들어졌을 때 선생님 전화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카카오톡 물론 전화번호가 일부 서비스에 대한 건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으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방식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1번 초기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이 낮은 반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이게 낮다고 보나요? 만수른가요?
유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홈페이지한테 돈을 뭐 정기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냉각 방식을 바꿔주건가요? 유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건 정기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펜을 갈아준다든가 뭐 순행식 뭐 이런 걸로 바꿔줄 예정인가 보죠. 말이 안 되죠. 1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설치 비용이 높은 반면에 유지 관리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선생님들.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주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문제 방향입니다. 문제, 기출문제 스타일이죠.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이런 관점입니다. 이 문제 또한 똑같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걸 읽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네, 왜냐면 위에 보시는 유사 유형이 저렇게 많이 바뀌고 나온다는 건 정답이 매번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사 유형만큼이나 동일 유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휴스턴과 레빙거가 제시한 인간관계 형성 단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휴스턴과 레빙거가 나오면 흔히 이제 이 제시 이론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형성 단계는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호혜성을 가운데 놓으시면 돼요. 호혜성이라는 건 내가 하나 주면 너도 나 하나 주겠지? 이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면식 단계는 호혜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왜 그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건 뭐 스킨십이 아니라 거래, 내가 하나 주면 저 사람 나 하나 주겠지. 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 흔히 저희가 뭐라 불러요? 피상적 역할 단계, 이 접촉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는 호혜성이 나오거든요. 호혜성. 제가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할게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제가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잘하는 커피 정말 뭐 이 로스팅 잘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커피를 대접할게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상호 의존 단계. 이 단계 가면 호혜성이 초월되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변해버려요. 이런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18년도 3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안 나왔어요. 동일한 문제가. 대신에 유사 유형으로 결국 다른 걸 물어봤던 2020년 10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보기 유형을 좀 볼까요?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상호 의존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상호 의존이 나타난대요. 그래놓고 밑에 가보면 호혜성의 원칙을 초월한답니다. 자, 호혜성의 원칙을 초월한다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걸 뭐라 부르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상호 의존 단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11번부터 20번까지 쭉 문제를 풀어봤고요. 영상을 보셨겠지만 크게 어려운 거 없이, 그럼 사작 문제가 거의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 더군다나 보셨겠지만 동일 유형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레퍼런스가 그대로 다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느끼시는 이유는요, 다른 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문제풀이에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뭐 다행인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제 카페, 어차피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하시면 될 거고요. 네이버 카페니까 다양한 솔루션들, 문제풀이 솔루션, 특히나 출제 패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카페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냥 기출문제와 정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출제 패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반복되지? 이 문제는 또 얼마나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유일한 카페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나는 꼭 한 번에 붙어 얘기했어요. 그럼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저 솔루션이 결국 그 답이 될 겁니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현재 2022년도 시험에 포커싱된, 출제 반영되는 기출문제 레퍼런스 중에 가장 포커싱된 자료에 대한 문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본서 재학습 필요 없습니다. 오답노트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읽어 보시기만 하면 될 정도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누르기 싫은데 그럼 누르지 마십시오. 상관없어요. 크게. 뭐 어차피 시험 합격하면 뭐 구독 취소하고 나가실 텐데 굳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